안녕하세요, 북수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상고사 부분을 이제 할게요. 총괄평가, 상고사 부분을 볼게요. 자, 이 총괄평가 문제들은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들 좀 주제별로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수가 이제 기출하고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 풀어보지 못하고 몇 문제만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역의 기술의 의미를 서술해보고 A에 들어갈 역사책을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세 가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전 시간에 있었던 객관식 기출문제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 보면 당효 즉위 50년 경인년에 도읍을 평양성에 지었다. 그러니까 요나라 임금이 이제 즉위한 원년보다 몇 년? 50년 뒤라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이제 50년 뒤에 뭐냐면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 근데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기년이 안 맞는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건 상공유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은 역사 사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요임금, 중국의 요임금이 즉위할 정도의 정도에서 이제 당군 왕금이 즉위했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가 유구하다. 이런 것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A에서는 요 즉위 25년의 무진년에 고조선 건국연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2033년 난 건국연대에서 A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있거든요. 요 A 기록은 뭘까요? BC 2333년에 대한 기록은 동국통감에 있어요. 동국통감. 예. 동국통감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상유사로 이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동국통감에 뭐냐면 고조선 건국 연도가 BC 2033년에 적혀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요의 즉위 연도를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2333년이라는 숫자도 실제 역사 사실을 반영한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상국유사처럼 당뇨 즉위 원년에 50년 뒤에 당군 왕건이 즉위한 것처럼 그만큼 고조선이 역사가 오래됐다는 그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의미는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의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요 책은 동국통감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을 알 수 있는 지표유물. 이건 뭐 쉽죠? 일단 비파형 동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또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소식 토기. 자, 이런 걸로 이제 구성됐다. 예, 뭐 고등학교 교과서 지식 정도 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죠. 2번 문제는 삼국지 위지동 이전의 풍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가사와 관련된 국가를 쓰고 기획의 풍습과 명칭의 의미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사회적 역할을 한 줄 이내 쓰고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일단 가와 나의 나라는 각각 다른 나라예요. 자, 가는 이제 뭐냐면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는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가를 보면 기역에 이제 손을 잡아서 그 발굴부와 기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는 걸 보고 흥하고 발굽이 붙으면 기다다고 생각했다. 자, 이거는 이제 우제전법이죠. 우제전법. 그래서 소의 이제 발굽을 보고 점을 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여기가 이제 재정이 아직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네, 그래서 재정 일치 사회를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니은의 동맹은 이제 사회적 역할 써라. 제천 행사와 관련된 건데 제천 행사는 뭐 고구려도 동맹도 있지만 뭐 다른 나라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제천 행사의 사회적 역할은 구성원의 갈등을 해결하고 유대 관계를 다지며 통합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제 쓰셔도 돼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지배층의 어떤 자신의 세력을 또 가시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혼인제도와 관련된 것 중에 보면
혼인할 때는 미리 약속을 하고 신부집의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지었는데 에이다 온다. 이건 뭐라면 서옥이죠. 서옥. 예, 서옥이라는 뜻은 사이의 집이란 뜻이야. 예, 그래서 요 본체가 있으면 사이가 이제 살 수 있도록 여기 딸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서옥을 짓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얘를 키운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남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키우고 나서 이제 자기 본가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성의 노동력을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이 서옥제 같은 경우에는 난기 여가원의 대표적인 간습 풍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16세기 때까지 전반적으로 남자가 이제 여자 집으로 가는 그런 결혼 풍습을 그 당시 고구려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자, 다음 친 그 낙난군이 한반도 내에 장기간을 종속하면서 끼친 문화적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낙난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중국의 선진 문물을 한반도 일대에 전해준 창구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낙난을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보는 그 민족주의 사학자도 있는데 일단 낙난을 통해서 우리 고대 국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선진 문물들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낙난이 그 망한 후에 그 역할을 누가 했죠? 그렇죠. 백제가 했죠. 그래서 백제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은 이제 제천 행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목적 두 가지 있으시오. 아까쯤에 연결돼서 이거는 국동 계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쭉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회가 국중의 대회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동맹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고구려 동맹. 그 다음에 나는 무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왕권 강화와 대립 갈등에서 일체간 도모. 자, 그 아까쯤에 그 제천 행사의 사회적 역할을 이제 뭐냐면 구성의 갈등 해결하고 유대 관계를 다지며 통합을 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두산 동화에는 왕권 강화의 의미야. 그 다음에 이제 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책마다 교과서마다 이제 의미가 좀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예, 추가된 걸 좀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뒤로 넘어가서요. 자, 7번을 보죠. 7번. 자, 다음 한 무제가, 다음각을 빼야 되네. 예. 다음 한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한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밑줄인 사군 중에 낙난군이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 끼친 그 문화적 영향을 말해보시오. 자, 여기는 이제 그 한무제 고조선 공격한 배경을 이제 보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그 당시 이제 고조선과 홍노세력의 차단 이런 것도 있고 고조선이 한반도 그 중남부죠. 그때 이제 진국이라는 나라가 남쪽에 있었죠. 이렇게 예,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국을 이제 고조선이 그 한이 이제 소통하는 걸 이렇게 막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 차단하는 목적이었다. 그다음 문화적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중국의 선진 문물을 한반도 일대에 전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잠깐만 이제 위에 있는 6번 문제도 좀 풀어볼게요. 자, 정원의 그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밑줄 친 그 내용에 대한 당시 사회적 역할을 두 가지 쓰시오.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서울에 지내는 제천 행사 국중대회 날마다 그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가러간다. 자, 이렇게 해갖고 쭉 있고 뭐 형벌을 중단하고 제수를 풀어줬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 옷, 수놓은 옷, 모직 옷을 즐겨 입고 대인들은 그 위에 모피가 갑옷을 입고 금과 은의 모자도 장식한다. 형이 죽으면 형수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다. 여기 형사치수제인데 이거 성사치수제가 있는데 있으면 고구려 이렇게 연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쭉 읽다 보면 국정대회니까 나라 안에 큰 제천 행사니까 우리는 이거를 또 보면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동맹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함정을 파서 만든 문제야. 이건 동맹이 아니라 연고야. 연고 부여 연고. 예. 그래서 그 부여도 형사치수제가 있어요. 원래 바탕은 이제 부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딱 읽어보시면 부여하고 고구려하고 풍습이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면 부여에서 내려온 정치 세력이 고구려에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죠.
그래서 부여해도 형사치수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연고고, 자, 형사치수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는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그 보호, 그래서 이제 가정 구성원들 보호해주는 사회적 안정망. 왜냐하면 이제 부여라든지 고구려는 이제 정복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 많다 보니까 빨리 죽을 수 있어. 젊은 남자들이. 근데 이제 싸우다 보면 자기 처자식이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싸우지 못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왜냐면 동생이 뭐냐면 그걸 보호해 주는 것이 형수나 결혼을 통해서.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재산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거죠. 빠져나가는 걸. 자, 요거는 재산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유목국가와 관련된 거야. 유목국가.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형사치수제의 풍습이 있는 나라들이 이제 되게 정복전쟁을 활발히 하거나, 이게 첫 번째 유형이죠. 아니, 유목국가에서 이제 재산과 인력을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왜냐면 유목국가에서는 여자가 이제 여기 결혼하면 들어오면 그 여자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소와 아니 말하고 양 같은 걸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그 남편 집에 있는 말과 그 양들과 뭐냐면 교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근친혼도 방지하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다시 친정 쪽으로 돌아가. 그래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그 말과 그 양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재산 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 유출이 되면 일단 재산도 줄 뿐 아니라 또 근친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말과 소의 이제 말과 양의 근친구배를 또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두 가지도 같이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어라고 하면 이제 요거 두 가지 다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정복국가의 유형에서의 형사치수제의 풍습과, 그 다음에 그 유목국가에서 이제 유목부족사에서 형사치수의 목적, 그 자체가 좀 약간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요. 아이고, 잘 안 되네. 네. 12번 문제 보죠. 12번. 자, 1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동설과 관련된 내용이야.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가사료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사료 그 해석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 요거는 뭐 굳이 그 뭐냐면 사료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죠. 누가 연나라 장수였던 징계가 여기 있죠. 연징계가 여기 공격해 와서 그 당시 이천리 땅을 뭐냐면 빼앗고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보면 유물본화를 보면 일단 이게 비파형 동금이죠. 이렇게 비파형 동금. 자, 비파형 동금의 위치도 이게 요령 부분에 많이 요령성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형 동금이죠. 비파형 동금을 조용한 세형 동금은 주로 이제 대동강 일대 많이 분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동설에서 이제 관련된 사실들 쓰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사료에서 입증사실은 그 BC 9세기 때 나와 관련된 가와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입증사실은 그 당시 9세기 때 대동강과 요하 부근했던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대동강 유역죠. BC 4세기 때 이동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 이후에 한반도에 난 철기 분포 지역과 청동기의 변화를 20절에서 쓰시오. 그래서 이제 가 이후에 한반도 그 철기 분포 지역은 뭐냐, 이게 초기 철기 시대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때 그 위만 조선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잠깐 이제 그 철기가 중국제 철기가 들어왔어요.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요 징계가 와서 초동 계기로 해가지고 요때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때는 주로 그 철기가 모든 지역에 들어온 건 아니고 청천강 이북 지역으로 이제 한정돼서 들어왔죠.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에 이제 들어왔고, 그다음 비파형 동금이 세형동호, 그다음 거칠무늬 거울이
세문경, 잔문이교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 초기 철기 시대 때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청동기가 어떻게 변화된가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까요? 16번 문제. 자, 다음 집자리 유적이 등장할 때 침략 구조를 그 시설물의 특징을 한 줄 이내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거 방자형 구조죠. 일단 집자리 유적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형 집자리 유적인데 이거는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예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뭐 나오겠죠? 요거는 그 하덕자리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신석기 유적지에 이제 나오는 하덕자리라고 착각하신 분인데 이건 작업공이야. 작업공.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그 식량 같은 걸 보관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송곡리 유적지에 나온 거예요. 자, 방자형과 이런 뒤에 있는 송곡리 유적들은 어디와 이제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식락구조의 시설물 특징, 요때는 잉여 생산물들이 나타났죠. 계금이 나타나고 그리고 잉여를 둘러싸고 뭐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정복전쟁이 일어났어. 정복전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복전쟁이 많다 보니까 주변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또 잉여 생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 주변에 옥책이라든지 한호라든지 토송이라든지 토노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 구dung 지역에 이제 그 총량을 만들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 나타나고 일본에도 나타나요. 예, 그 전 세계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쭉쭉 넘어가서 자, 24번 문제 풀고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 사진은 우리나라 신석기 때 사용된 도구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보면 아주 날카롭게 생겼죠? 돌인데 돌같이 안 생겼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흑요석과 관련된 흑요석. 자, 이 흑요석은 언제 사용했던 거냐면 이게 이제 보면 구석기 후기 때부터 등장해요. 흑요석이. 그래서 흑요석을 잘게 쪼개요. 이게 생각이 날카롭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뼈다든지 나무라든지 이어 붙여서 이음 도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도구로 사용하죠. 그것이 이제 흑요석이 이제 중석기, 신석기 이렇게 이제 신석기라고 해서 뭐 뗀석기는 안 사용하고 간석기만 사용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안 돼요. 신석기도 뭐냐면 뗀석기를 사용했죠. 간석기가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구석기 후기부터 해서 신석기 정도에 이렇게 사용했던 이 흑요석은 어떤 걸 이제 알 수 있냐? 자, 흑요석은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 다 분포되는 거 아니죠? 요거는 어디에 분포되냐면 흑요석은 주로 이제 그 어느 지역이냐면 북부 지역, 한반도 북부 지역. 예. 그래서 하산 지역에서 많이 분포돼요. 하산 지역. 예. 하산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분포된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흑요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다른 지역 간에.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시족 상호 간에 교육이 행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는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정착 생활이하고 농경을 하면서 정해지잖아요. 그 기점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특이하게 정착이나 그 다음에 농경하지 않아도 이동이나 그 수업 채집을 계속해도 우리나라 신석기를 그걸로 뭘로 구분하냐면 토기로 구분해요. 예, 토기. 그래서 정착 생활 안 하고 그다음 수업 채집해도 이 토기만 발견하면 우리는 신석기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토기를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는 예전에 기출문제 풀어본 것처럼 언제 때부터 그렇죠. 신석기 후기 때부터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정착 생활이나 그 다음에 조금씩 농경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이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와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대에서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자, 2편을 펴보세요. 자, 고대 정치사 부분을 볼게요. 자, 1번 보면 다음 사료는 고구려 후기 정치제도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료가 부분은 거기에 보면 이제 뭐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싸우고 이긴 자가 빼앗아 스스로 취임하여 왕이 임명하지 못한다. 예,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A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대대도죠. 대대도. 자, 여기에 들어갈 것은 대대도야, 대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 나는 길어가지고 이제 좀 첫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그 나라의 간에는 9등급이 있는데 그 첫째가 토조지인데 일품에 비유하며 옛 이름은 여기도 공통적 대대도죠. 그래서 국사를 총괄 3년이 임기가 지나면 그 직을 잘 수행하는 자는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교체하는 날에 보면 이제 서로 싸워가지고 그 뭐냐면 서로 싸우고 왕은 좀 문을 닫고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똑똑거리면 문을 열고 그 사람을 임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대도는 왕이 임명하지 않는 그 귀족의 수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간명은 대대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운영 방식, 정치 운영 방식은 뭐냐면 귀족 연립 정권이 성립되어 특정 귀족 세력들이 정권을 독점을 피하고 유력 귀족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귀족 연립 정권은 이제 6세기에서 7세기 정도의 삼국에서 이제 성립된 형태인데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고구려의 귀족 그 연립 체제를 알기 위해서는 좀 이제 그 부체제론, 뭐 귀족 연합론, 이런 것들 좀 더 같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기출 주제별 정리 좀 볼게요. 자, 8편은 이제 11페이지 볼게요. 11페이지.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부채전과 기숙연합론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 약도에. 그래갖고 부채전과 기숙연합론이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가 어떻게 넘어가냐 두 가지 이제 시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제가 뭐 기본 강의 시간에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개요만 설명할게요. 자, 기족연합론은 소국에서 이제 중앙집권 과정에서 왕권이 압도적으로 뭐냐면 우세한 채 넘어왔다. 그런 관점이고요. 이 부채제론 같은 경우에는 소국에서 이제 중앙집권 넘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넘어가는 게 약간 가도기, 부채제론에는 가도기를 거쳐가지고 뭐냐면 이제 삼국이 조금씩 다르지만 중앙의 권력이 이제 강해지고 그 안에서도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서 했다. 그리고 부의 성격이 그런 정치단위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런 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부채제도는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독자적인 어떤 그 자율성을 확보했었는데, 자, 이 자율성을 확보한 내용들 이제 보면 여기에 부내에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대교섭권 박탈됐지만 부의 일은 상당히 자치권이 행사됐고, 그래서 그 내용은 고구려 손오부 자체에 종묘 사직이 있었고, 그래서 종묘 사직이 있으니까 조상신도 섬기고 사직을 통해서 토지신도 제사를 지낼 수 있죠. 그리고 부 안에 분해부가 있고 그 부 단위도 족장이 배출되고요. 각 부의 대가들이 독자적 관리를 뒀죠. 근데 이제 부가 해체되면서 지방 자치에서 중앙 집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해체 배경을 보면 철제 농기가 개선되고 이걸 강범위한 보급, 여기 수의사업, 우경의 보급 등의 생산력 증대, 정복전쟁을 통한 사회분화 진전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부채제론과 귀족연합론의 공통이 뭐냐? 이거는 6세기에서 7세기까지 이 부채제론과 귀족연합론의 그 다음에 그 체제가 공통적 귀족 연립 체제가 형성된다는 거야. 6세기, 7세기. 그래서 이제 귀족 연립 체제는 여기에는 일단 중앙 집권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어요. 중앙 집권을. 그래서 이제 유력 귀족들이 여러 명이 왕권을 이제 견제하면서 집단 운영 체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망리 체제도 이런 귀족 연립 체제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료에 이제 그 사료에 보이는 것도 귀족 연립 체제에 이제 보인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귀족 연립 체제에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고구려 귀족 연립 체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고구려 기종 연립체제는 6세기 때 성립됐는데 대내적으로는 양홍왕을 주기를 둘러싸고 이제 귀족 간의 내분 대립, 추군계하고 세군계, 중부인과 그다음에 소부인 간의 싸움,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혼란이 있었고, 자 북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누가 쳐들었어요? 돌고기 압박이었죠. 예, 6세기 때. 그 남쪽은 백제와 신라가 공격해왔죠.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양쪽으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뚫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기족연립체제가 형성됐다.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세요. 요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대내적 분쟁을 수습하고 기족연립체제를 취했고, 그 다음에 신라와 미작을 맺고 돌고의 침을 대비했다. 그래서 신라에게 한경도 일대 땅을 떼줬죠. 예, 항초용비나 마운용비의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 2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다시 이제 뭐냐면 기출문제를 넘어갈게요. 자, 2번을 보죠. 2번. 2번은 아까 이제 살펴봤던 부채제도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 부채제는 지방자치죠. 근데 준현제는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는 과정에서 통치구조를 잘못 설명한 것을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1번을 보면 삼국시대 1번 피정복 지역에 지방간이 파견됐다. 그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방간 파견. 예, 이거 맞죠? 그래갖고 이제 부채제 중앙집권 넘어가면서 지방간이 파견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맞고, 그다음 2번을 보면 그 부채제에서 자치적 유습이 계속됐다. 예, 이건 틀렸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부채제 안에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고구려 손오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종류의 사직도 있었고, 이걸 통해 조상신과 토리신도 제사를 지냈고요. 각 부의 뭐 대가들과는 독자적 관리도 이제 있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깔끔히 없어졌어요. 주현제 진전되면서. 자, 그다음 왕권의 이론적인 간등제도 이루어졌다. 맞죠? 그래서 부채제도 안에서는 부족장들이 이제 각기 이제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부족장들이 이제 중앙에 올라와서 뭐가 됐죠? 예, 귀족 세력이 됐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세력에 따라서 재비치가 돼요. 간등제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중앙정부 백성들이 인두세를 부과했다. 예, 맞죠? 고대 시대 때는 생산력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토지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성인 남자의 기준에 인두세를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에 이제 부과된 토지세가 지세가 주요 세제가 된 건 고려 후기 때부터야. 고려 중후기 때부터예요. 자, 그래서 이 답은 2번이 되죠. 잘못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3번. 자, 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유명한 강개토 대왕 신묘조 기사예요. 신묘조 기사. 자, 여기에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왔다. 도에. 그래서 백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근데 여기 신라겠죠. 이게 마모된 글자가 신라를 신민을 삼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번 측의 해석이야. 1번 측의 해석.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주도와 함께 남한 경론을 입증하는 그 사정으로 삼죠. 답이 4번이죠. 일본 교과서에 있는 임나일본은 근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도의 주체를 누구로 보죠? 이 도의 주체를 왜가 아니라 고구려로 보죠. 고구려. 왜냐면 이제 요거는 강개토 대왕비 자체가 왜가 작성한 게 아니라 고구려가 이제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당연히 자기기 때문에 빠진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해석하면 왜가 10묘년에 건너와서 그때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와 백잔 신라를 쳐부시고 신문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정인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주장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뭐냐면 이거는 그 비문 일본 그 간동군 장교들이 비문을 변조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신묘년줄 관련된 기사는 예전 역교도에도 사료 비판과 관련돼서 한번 또 나오고 그랬어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강개토 대왕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집중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보면 뭐
주몽의 건국설을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강개토대왕비에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건국 신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이제 강개토대왕의 정복 기사. 거기에 보면 신묘일주 기사가 있어요. 신묘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수모인 제도가 있어. 그 강개토대왕비 바로 앞에 태양릉이라는 그 무덤이 있어요. 이 태양릉은 강개토 대왕 능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수명을 준 거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말 잘못했네. 예, 틀린 거죠. 이게 이제 그 주몽이 건국선을 알 수 있다는 거는 요 사료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강개토 대왕 비문 안에는 이 첫 부분에 건국신화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관련이 없지만 이제 일단은 첫 부분에 있으니까 요거와 관련이 없는 거죠. 예, 틀린 거고. 예, 자 수정해 좀 주시고요. 자, 이번에 보면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죠. 이때는 이제 어떤 시기냐면 시기적으로 볼 때 그 당시 고구려하고 신라가 한편이었던 시기야. 백제하고 이제 신라의 동맹관계, 낮은 동맹은 나중에 장수왕이 즉위한 5세기 이후 때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고구려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평을 천도했어야 알 수 있다. 자, 장수왕 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강개토 비문에서는 통해서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요거와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은 4번과 관련된 거야. 예. 그리고 1번은 그 강개토 대왕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신묘일주 기사를 통해서는 알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를 보면 자, 고구려 발전 과정에서 가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삼국은 안호 정치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박군은 주변 세력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집권 국가를 건설했다. 자, 강개토 대왕은 영토를 크게 넓혀 고구려 정성시대에 이르렀다. 그의 업적은 만주의 집안에 남아있는 강개토 대왕비에 기록되어 있다. 비문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쭉 있는데 자, 그럼 1번 문제를 보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는 강개토 대왕이 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이때는 신라하고 고구려 간의 어떤 동맹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중심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정세의 중요한 특징을 기술하고 자, 이와 관련된 이 시기에 강개토 대왕 비문에 나타난 고구려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간단히 쓰시오. 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상당히 이제 예전에 99년 5월달 문제였으니까 서수용 문제죠. 예전 논수역. 이런 문제는 이제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일단 그 당대의 이제 국제관계를 좀 알면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좀 할게요. 그래서 배경 지식은 좀 필요하고 관련된 단답형이 나올 때 쓸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두셔야겠죠.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그 313년에 미천왕이 어디를 멸망시켰죠? 그렇죠. 낙랑과 대방을 멸망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 교육 관계도 바뀌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국 문화를 수입할 때 어떤 식으로 수입을 했냐면 쓸데없네. 예. 자, 중국의 문화를 수입할 때 낙랑과 대방 그 다음에 가야,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약간 이제 소외된 형태였죠? 근데 낙랑대방이 없어졌어. 그래서 낙랑대방에 이제 많은 한인들이, 중국인들이 그 어디로 넘어갔냐면 자기 본국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백제에 건너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백제로 넘어온 중국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교육 관계가 바뀌었죠. 중국, 낙랑대방 역할을 한 게 백제죠. 예. 그리고 가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외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때 백제, 가야, 외가 서로 연결돼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특히 이제 외가 백제와 이제 서로 뭐냐면 만나게 된 것, 직접 교육하게 된 것은 근초고왕 때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을 때고, 그리고 이제 요때 가야에서는 무슨 팔국에 나뉘었었죠? 그렇죠. 포상 팔국에 나뉘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백제, 가야, 외가 서로 연결되니까 이 고립됐던 이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연결되죠. 한편 먹고 그참에 그 당시 그 백제와 가야의 선동을 받은 외가 어딜 공격한 거야? 신라를 공격한 거죠. 고구려를 이렇게 도와주고 고구려는 외를 또 격파하는 대신에 또 격파하고 그 외의 본거지 그러니까 가야의 그 금강가야를 공격하죠. 예. 그래서 가야가 이제 금강가야 세력들이 상당히 쇠퇴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때 이제 그 상황에서 이때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예, 중국 중심, 그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 천하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이제 56국의 분열 시대였고, 그리고 강개토대는 중국의 심해 공백 상태를 튼다 북쪽으로 영토 확장했고요. 그 당시 고구려는 중국과 다른 독자적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주변 국가를 점령하여 통치하는 것보다는 종속시켜 그들의 제국을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고구려가 충분히 백제도 멸망시키고 가야도 멸망시키고 신라를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이들을 먹지 않고 그냥 놔둔 거는 뭐냐? 일종의 그들을 제국으로 삼는. 왜냐하면 자신이 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주변에 제국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영토만 좀 뺐고 그들을 이제 일종의 제후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줬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독자적 천하관 관련된 내용은 18년도 기출문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4-2번 위에 제시된 사료를 이용해서 그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고구려 신라, 고구려 백제 관계를 300자 이내로 쓰시오. 원래는 이제 사료가 있는데 이 사료 내용이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분실됐어. 그래서 일단 있었다고 치고 강개토 대항비문에 관련된 고구려 신라 백제의 관계를 요거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요거에 맞춰갖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백제는 가야와 외와 손을 잡고 신라를 압박했죠.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니까. 자, 고구려는 백제를 건재하기 위해서 신라를 군사를 돕고 백제의 정보와 행보를 반환했고요. 그래서 강개토 대왕 때 이제 아시왕을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아시왕이 그 한성이 포위되고 나니까 그 나가서 항복하고 그 대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죠. 그 다음에 신라는 내부적으로 이제 내문관계가 이제 왕권 강화를 해요. 그래서 고구려 동맹관계를 맺고 그리고 고구려 도움을 받고 내문관계 왕권 강화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위의 예문 중 밑줄친 부분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이유를 쓰시오. 아마 이제 이게 없었던 부분이 밑줄친 부분이 뭐냐면 신묘월조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신묘월조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분석 내용은 요거는 이제 그 예전에 아까 지금 얘기했죠.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일본 측 해석과 그다음 정인부에서 이게 비문이 변조됐다는 그런 설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죠. 자, 중원 고구려비가 건립된 세계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중원 고구려 비문은 남한 내 유일하게 있었던 고구려 비문이야. 그래서 언제 건립됐냐면 5세기 때 건립됐죠. 5세기 때. 장수왕 때 그 남하 정책을 이제 보여주는 비문인데 제작 시기는 두 가지 설 있어요. 장수왕 때나 그다음에 그 손자였던 문자명왕 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문자명왕 때는 이제 보고 있는 견해요. 자, 그래도 이제 5세기 때 장수의 남하 정책과 관련된 상황들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자, 문제를 이제 보면 가야는 백제와 신라를 분할 점령했다. 이거 몇 세기 때죠? 예, 이거는 그 뒤에 6세기 때 내용이죠. 6세기 때. 자, 백제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결속을 강화했다. 예, 이거 맞죠? 그래갖고 이제 나제 동맹이 맺어진 후에
그 나제 동맹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동성왕이 그 신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웅지시대 동성왕이 그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아까 전 그 신라와의 관계를 동독히 하고 또 국내적으로 팔대성 세력이 강했으니까 그걸 이제 또 견제하는 그 역할을 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맞고요. 3번에 보면 고구려 숙신을 정복하고 연해주 세력까지 확대했다. 이때 숙신은 어디를 의미하죠? 그렇죠. 여진족이죠. 여진족, 만주족. 그래갖고 이제 보통 그 여진, 만주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쓰죠. 숙신. 그래갖고 이제 숙신을 정복해서 연해주까지 세력을 확대한 것은 5세기 때가 아니라 그 강개토 대원과 관련되니까 4세기 때 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시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신라는 전진의 사신을 파견하여 중국 문화와 접촉했죠. 맞죠, 이거는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일화죠. 이게 내문왕 때 내용인데 4세기 말.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죠. 예. 내문왕 때 얘기인데 틀린 거예요. 4세기 말 내문왕 때 얘기니까 그때 이제 신라가 고구려 도움을 받아서 사신 누굴 파견하죠? 그렇죠. 위두를 파견해요. 위두를. 그래갖고 이제 전진의 왕 부견을 이제 만나죠. 부견. 이 부견은 중국사에서 비수대전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부견이 그 당시 이제 그 신하에게 물었어. 위두한테. 그래서 그대의 말에 해동의 형편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하니 무엇을 말하는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두가 답하기를 이는 마치 중국의 시대 변화가 이름이 바뀐 것과 같은 것이니 지금 이 어찌 옛날 같을 수 있으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신라라고 부르지 않고 이게 변환이라고 했죠. 예. 근데 이제 진안이라고 했죠. 진안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진안에서 신라가 주도권을 잡고 신라가 새로운 나라도 탄생을 했다.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자, 이건 이제 그 당시 신라가 고구려 사신을 통해서 최초로 중국과 접촉했던 그 내용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신라가 독자적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언제 맺게 되냐면 6세기 때죠. 진흥왕 때. 그래서 6세기 때 한강 유역을 이제 점령하면서 독자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자, 이런 거 이제 같이 또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하여튼 5세기 때 장수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고 가지역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흐르는 강이 뭐냐면 요하죠. 요하. 그래서 요하의 동쪽을 이제 보통 우리가 요동이라고 하고 요하 서쪽 요소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역은 이제 요동성 부근, 요동 지역인데 요동 지역과 관련된 관계가 없는 것들을 찾으시면 고구려가 후연을 격파하고 확보했다. 예, 맞죠? 이건 언제 때예요? 예, 강개토 대왕이죠. 강개토 대왕.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모용시, 그러니까 선비 모용시 세력이 세웠던 전현하고 전현이 잠깐 망한 다음에 이제 전진한테 망한 다음에 후연이 등장이죠. 전현과 후연하고 사이가 안 좋아.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개토 대왕 때 후연을 쳐서 요동 지역을 확보하고 요하 부근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요하 부근에 이제 뭘 만드냐면 성을 쌓게 돼요. 그래서 요하 경계선, 요하 방어, 그러니까 요동 방어선을 만들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백제가 진초해 고대 해상 세력을 구축했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예, 요소 진추설.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한때 요소를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왜냐면 이 그 내용이 남초 쪽의 송서 양서에만 보이고, 그 우리나라 기록이나 북조의 기사는 없어. 그리고 뭐 관련된 유물 유적도 없고, 뭐 그 당시 요소 지역에는 전진이랑 강력한 세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뚫고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요소니까 이제 관련이 없고. 자, 고려말 조선 쪽에 실제 수복 대상지였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동 지역에 이제 요동 정복이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공민왕 때 요동 지역이 무주공산 지역이었어요. 왜 그때 주인이 없었던 지역이냐면 그 당시 원명 교체 시기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참에 국민왕이 뭐냐면 요동 지역을 공격했어요. 왜 공격했냐면 그 요동 지역은 이제 그 예전에 여기에 이제 동령보다는 게 있었죠. 그 원나라가 설치한 이 동령부가 있었는데 동령부를 칙령할 때 돌려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요동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어. 요양이나 그 심양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동할 때 동령부에서 데리고 간 고구려 민가 그리고 원나라에 잡혔던 고구려 민 그 다음에 이제 자발 쪽에 들어간 사람들 해갖고 요동과 심양 부근에 그 뭐냐면 많은 고구려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고려인들이.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원나라에서는 그들을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심양왕을 임명했죠. 그 요 지역은 또 뭐냐면 심양의 근거지야. 그 부원배의 근거지야. 근데 여기를 이제 좀 점령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동포들 데리고 와야 돼. 그 고려 유민들을 그래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요양과 심양 일대를 점령을 했어. 요동 일대를.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했으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냐면 방어하기 힘드니까 요동이 우리나라 영토임을 선포하고 그냥 물려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우리나라하고 이제 요동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요동정벌 동령부 공격이라는 그 원정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2차 때 이성계가 했죠. 예. 그래서 이성계가 요양과 그 다음에 그 심양을 점령하고 돌아왔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3번 맞고요.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한때 차지했다. 맞죠? 그래서 청일전쟁 때 그 일본은 요동 지역을 정복하고요. 시몬세키 조약 때 그 지역을 하강받고 했지만 그 당시 요동 지역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반대로 그 지역을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는 역사적 사건을 깔고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좀 약간 속전이거든요. 자, 다음 유물 유적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국가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은 그 유명한 칠지도죠. 그 다음에 왼쪽 사진에 있는 건 뭘까요? 이거는 이제 그 왼쪽 사진에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백제 미소라고 일컬어지는 삼존마의 산불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두 개와 관련된 국가는 뭐냐 백제죠. 너무 쉬워. 예. 근데 이제 너무 쉽더라도 여기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돼. 예. 그래서 답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겠어요? 요거 주어지고 이게 누구의 유적지냐? 당연히 백제를 쓰겠죠. 이 유적지 그 유물의 명칭을 써라. 단 칠지도 쓰겠죠. 그러면 다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 칠지도의 그 명문 있죠. 그 상감된 글을 보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석 같은 걸 물어보겠죠.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 주제로 정리별에서 8편에서 기출 주제별 정리해서 한번 보기도 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8편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니베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베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칠지도 명문이 이제 있는데 니베르 교과서에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자, 태모땡 4년 5월 16일 병호일에 한낮에 100번 재련한 그래서 쇠로 만든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온갖 벽자죠. 예, 그 뭐냐면 이 벽자는 물리치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 제후국에게 공공후왕한다. 예,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공공과 후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의 공공후왕이라고 했는데 요때 이제 그 공공후왕이라는 것은 공자는 이제 누구한테 한 거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할 때 공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공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할 때 공자로 이렇게 하죠.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제 뭔가 헌납할 때는
그 뭐냐면 받칠 땐 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후왕이라는 것은 백제는 제후왕 제도가 있었어요. 백제 왕 밑에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후왕은 누구 해석하냐? 이건 외로 해석하죠. 외왕. 자, 그래서 이제 칠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백제가 외왕한테 줬다. 그러면 이제 누가 줬느냐 이렇게 있는데, 자, 선사의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칼이 없었다. 유차 도백. 그래서 백제 왕세자인 여기 주체가 나오죠. 예. 누가 기생성음이 일부러 왕의 외양 지를 위해서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여다. 자, 여기서 이제 백제 왕세자는 궁구수왕이죠. 궁구수왕. 그래서 이 기생성음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되게 이제 궁구수왕을 음차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격이 좀 낮으니까 근초공왕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외양한테 직접 준 거죠. 그러니까 궁구수왕을 시켜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요때 그 실지도는 근초공왕이 만정복의 군사를 파견했던 여러 가지 이제 백제 도와줬던 그 외양에게 줬던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 하사설에 입각해서 우리는 해석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죠. 왜냐면 이거는 그 당시 백제왕 근초공왕이 신공왕에게 바친 거다. 일본석에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하고 있고, 또는 이제 동진하사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태하라는 게 동진의 연호예요. 그 동진은 이제 황제가 그 백제를 통해서 일본의 외왕에게 하사했다. 뭐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칠지도를 이제 하사설, 백제 하사설로 보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고대 시대 때 이제 의복이라든지 칼을 하사한다는 거는 뭐냐면 상국이 하국한테 하는 거죠. 예, 하국이 상국한테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속 관계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상국이 그 당시 그 칼하고 옷을 내려보내요. 하국한테 주죠. 하살하죠. 자,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중원 고구려 비문이죠. 거기에서도 이제 고구려 왕이 상국으로서 신라 왕을 만나고 그들에게 의복을 내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일본에서는 이걸 뭘로 해석한다? 예, 임나일본부의 근거 해석을 한다. 16조 기사와 함께.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들어가죠. 8번을 볼게요. 8번. 자,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계로왕 국서와 관련된 거야. 계로왕 국서. 8번 문제는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예요. 자, 요거는 이제 계로왕 국서는 10년도에 나왔고 14년도에 나왔어요. 그냥 2번이나 나왔던 거거든요. 자, 백제 계로왕 국서는 뭐냐? 그 당시 계로왕이 이제 그 장수의 남하 정책 때문에 혼란을 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자기를 도와달라고, 백제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부귀양제에게 그걸 보냈어. 근데 이 부귀양제가 그걸 읽고 도와주지 않고 고구려 사실을 통해서 그걸 장수한테 보내줬죠. 그러니까 장수왕이 열받아갖고 몇 년 뒤에, 2년 뒤에 이제 계도왕을 공격해서 죽였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계도왕 국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비굴한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장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이 계도왕 국서의 자세한 분석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다 해놨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용만 보고 그 지문에 있는 내용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기획을 보면 신은 여기 신이죠. 신여 고구려 원출 부여다. 그러니까 이제 신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게 신은 누구겠어요? 계도왕이죠. 백제왕 계도왕. 그러니까 백제는 고구려와 같이 어디에 나왔다는 거죠? 부여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사기처럼 고구려 건너서 온 게 아니라 부여에서 직접 왔다. 그래서 이제 기획을 보면 부여의 시조 동령을 백제 건국자 조상으로 내세운 건국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동명서왕을 고주몽하고 동일시 여겨가지고 이 동명서왕의 신하를 고구려 건국신하로 잘못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 삼국사기 이전의 기록을 보면 후한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농영이라든지 등등 여기에서 보면 이 부유의 동명서왕 신화가 나와요. 탕리국과 관련돼 갖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원래 동명서왕 신화는 고구려 것이 아니라 부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백제가 동명성왕 사당에 제사를 지는 것도 요때 동명성왕은 뭐였다? 고주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성왕이 한때 또 남부유라고 칭했죠. 그래서 이제 부유의 어떤 정통적 역사 계승식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와 보다는 우리가 더 부유의 적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해요. 그래서 최근에 학계에서는 백제가 곡을 거쳐서 내놓은 게 아니라 부유에서 적통을 이렇게 내왔다. 직접 이렇게 보는 학계 견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있고요. 2번을 보면, 자, 여기 이제 2번 내용을 보면 지금 연은 장수왕의 얘기예요. 장수왕이 이제 뭐냐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어육이 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어육이 된 것 같고 대신과 호족들이 사육됨이 끊임없이 제약이 가득히 쌓였으며 백성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 기사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장수왕이 장수왕이 국내 성에서 평양 지역으로 뭐냐면 수도를 옮겼죠. 안압국성 그 지역으로 안압국성을 옮는데 국내에선 귀족들 반발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때 이제 대규모 수청 작업이 있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원본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 개노한 국서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왕 고구려 봉기 안에는 청산 그 내용이 없는데도 백제 개노왕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 장수왕이 평양 총독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륙전이 일어났다. 대규모 수청 작업이 일어났다.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니은은 예물 보면 자, 안호왕이 죽고 양호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구려 귀족사의 내분을 가리킨다. 이거는 그 6세기 때죠. 6세기 때.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6세기 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그 안호왕이 막 죽으려고 할 때 중부인 추군세력과 소부인 세군세력이 싸웠어. 그래서 이제 중부인 추군세력이 크게 승리해서 그다음 중부인의 아들이었던 양원영이 즉위하고요. 그때 이제 소부인 세력들, 세군 세력들 한 2,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장수왕 이후 6세기 때 사건이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족 연립체제 이제 성립 과정하고 연결돼 있죠. 이거는요. 예. 그다음 3번을 보면 백제 동송왕이 남제본의 국설 내용으로 고구려 침공을 막아낸 사실을 적고 있다. 요게 이제 그 뭐냐면 고대사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제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고구려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북이가 군대를 보내어 백제를 쳤으나 백제에게 패배했다. 남제의 국서를 보낸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가 않죠. 왜냐면 일단 여기에서 이제 보면 위치상 백제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북이는 여기 있죠. 근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고구려가 있죠. 그래서 북이가 백제를 이렇게 직접 공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고구려를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대규모 병력을 어떻게 고구려 경례를 지나가지고 백제를 직접 공격해요. 그러니까 수군을 가지고 공격해야 되는데 북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군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그 성단을 조직해서 백제를 공격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북이가 굳이 백제를 공격할 이유도 없었어. 그 당시에요.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는 잘못된 기록이다. 그 당시 그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한 사실들을 북이도 이렇게 남제 사서 남제의 황제한테 보낼 땐 이거를 고구려가 아니라 북이한테 공격받은 것처럼 잘못 적어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걸 잘못 적어놨다 한 견해를 적어놓은 거야. 백제 동상은이 남제 보낸 국서 내용은 원래 이제 원문에는 북이가 침공을 했는데 이런 내용 우리가 막아냈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관계에서 못해 정황상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이걸 고구려도 이제 잘못 적거나 아니면 좀 가장돼서 얘기를 했거나 왜곡시킨 거다 백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뭐냐면 요소 경략설과 연결돼 갖고 백제가 이제 요소에 일종의 백제 식민지를 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맥락이 많아요. 백제 요소에 있었으면 당연히 북이가 이 요소 지역을 공격한 거죠. 그 백제가 그걸 물리친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백제가 요소에 진출했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이게 맞다. 그 요소 진출을 입증하는 근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침입 주체도 그렇고 누가 침략하는 건지 북인지 고구려인지 그리고 이게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뭐냐면 요소 진출소도 있고 그리고 굳이 북이가 왜 백제를 공격했냐 해군력도 약하고 침략한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 고대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지만 요거 앞에 있는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요거는 이제 동성왕 때 이거 한참 후대에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고구려 백제 사이의 원한이 강개토 대왕의 백제 침공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 백제 사이의 원한은 강개토 대왕의 백제 침공 이후에 본격적으로 침입됐다는 걸 언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니죠. 이건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낙랑과 대방이 멸망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도를 되게 몇 번씩 그리는데 낙랑과 대방이 이제 고구려의 침입받고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구려 백제는 서로 국경선을 안 맞았어. 안 부닥쳤죠. 근데 중간에 낙랑과 대방이 완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직접 이제 부닥치게 되죠. 특히 대방에 있었던 대방고지, 그러니까 오늘 항해도 일대 경기도 북부 지역, 그 지역은 고구려 대방을 멸망시켰다고 해도 이 중심부만 타격을 줘서 멸망시킨 거지 아직까지 그 옆에 그 대방 전 지역을 장악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방의 옛 땅을 둘러싸고 백제와 고구려 간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백제가 이제 뭐냐면 근초광 때 고구려는 고구원왕 때 싸워가지고 그때 이제 근초광이 자기 아들 근구상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때 평양선 전투, 이때 평양선이라는 거는 지금의 평양선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시대 때 평양이라는 개념은 지금의 평양의 의미가 아니라 수도나 요충지, 전략적 요충지를 평양이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고구려왕이 평양으로 이제 내려왔다는 그 내용, 직접 가서 평양성에 갔던 내용은 지금의 평양성이 아니라 아마 이제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지만 남평양일 거다. 네. 그래서 남평양은 어디냐면 항해도 일대나 경기도 북부 지역 요 정도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백제군과 같이 싸웠는데 그 기록에 보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 유시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개도한 국서에서는 좀 뻥을 튀긴 거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그들의 선조인 새 고구 원왕이 그 당시 이웃 간의 우호를 가벼이 깨트리고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신의 국경을 질밟았습니다. 그때 근구수왕이 군사를 전동하고 왜냐 그때 이제 근초왕 때지만 직접적으로 사용한 근구수왕이었거든요. 그 아들이었던 새 머리를 베어서 높이 매달리니 이후부터 감히 남쪽에 엿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개도한 국서에 보면 군구수왕이 머리를 빼가지고 그 당시 고공원왕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좀 가장된 거야. 좀 사실 약간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날아오는 화살에 우연찮게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보는 게 사실에 맞아요. 자,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와 백제 간의 사이가 서로 안 좋게 됐죠. 그래서 이미 강개토 대왕 이전부터 뭐냐면 사이가 안 좋게 돼요. 그래서 강개토 대왕은 이제 때는 장수왕 때 백제를 원한이 너무 높다 보니까 백제를 뭐라고 백잔이라고 해서 했죠. 도독의 무리들 이런 식으로 낮춰 말하거나 그 다음에 강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시왕을 공격을 하죠.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장수왕 때는 개도왕을 공격해갖고 한성일대를 장악하고 개도왕을 목을 베죠. 자, 그래서 요때 고구려 백제의 원한이 강개토 왕의 백제 침입 본격 시작되고 언급된 것이 아니라 요거는 근초고왕 때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그 전의 내용이니까 틀렸죠. 자, 5번은 이제 문제가 상당히 이게 비빌 꽂는데 보면 당시 고구려는 북연의 멸망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북위와 관계 끊고 남조민 유용과 연계해서 북위를 압박하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당시라는 말씀 이게 함정이에요. 당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리가 맞아. 여기는 사실관계 팩트 맞아요. 근데 왜 이게 틀렸냐면 요때 당시라는 건 개도왕 국서가 보낸 당시죠. 이게 몇 년이냐면 장수왕이 50년이에요. 50년 이후죠.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가 이제 북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북연은 풍시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 세력이 이제 북의 압력을 받고
뭐냐면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백성들 다 이끌고 고구려 갔어. 그래서 그때 이제 고구려하고 북이 간에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북이하고 이제 관계가 끊고, 그 다음에 장수왕은 또 북이를 견제하려고 남조와 그 당시 북이 북쪽에 있는 유연족이 있었죠. 유연족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북이를 압박하고 있었죠. 자, 그렇지만 요거는 그 50년 이전의 얘기고요. 그 후에 이제 다시 북이하고 관계가 복원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장수왕 때 50년 이후, 그러니까 개도한 국서 당시에는 그 뭐냐면 이런 상황이 이제 해체됐어. 그러니까 북위의 관계 끊고 유영과 뭐냐면 연계돼서 남자 유영과 연계돼 갖고 그 당시 그 뭐냐면 북위를 압박했는 그런 관계가 없어지고 장수왕 때 50년 이후에는 그 개도한 국서 보낸 당시에는 북위하고 어느 정도 또 관계가 맺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또 이렇게 단서를 볼 수 있는 게 아까 예를 들어 개도한 국서 자체는 이제 북위 황제가 받아줬지만 또 그 백제 왕의 요청, 군사 파견 요청을 거부했고, 그리고 거기 거부했으면 끝난 건데 그걸 누구한테 보내줬다고 했죠? 그렇죠. 장수왕한테 보내줬다고 했죠. 만약에 장수왕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 편지를 보내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배경적 지식을 좀 알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요거 5번 문제를 이제 가만히 보면 좀 그 자체가 어려운 문제야. 이해하기가.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북연의 멸망 과정에서 고구려와 북위의 갈등, 그리고 이제 부교의 자녀 세력들과 또 고구려에 대해서 이제 갈등, 이런 것들 제가 기출문제 분석집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KBS 역사를 찾아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도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그 설명해 놔갖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제가 또 요 개도한국서 전체를 다 시간을 걸려갖고 해석을 했어. 그래서 이 분석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분석할 때 한 이틀, 3일 걸렸어요. 뭔가 자료를 이제 뭐냐면 집어넣어갖고 그 참고해갖고 분석을 했거든요. 자, 이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해볼게요. 9번.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진흥왕 순수비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일단 진흥왕 순수비 가나다라 마부터 볼게요. 가는 이제 어딜 하죠? 마오영비죠. 자, 마오영비인데 이게 568년이에요. 568년. 자, 여기 나는 뭐와 관련된 거죠? 이게 항초영비죠. 자, 항초영비도 568년이야. 요 두 개는 이제 또 뭐와 관련되면 미작설. 그래서 이제 이 미작설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구려가 이제 그 돌구 대치를 막기 위해서 남방 병력을 깨기 위해서 그 당시 신라와 허락을 맺고 요쪽 지역, 원래 고구려 지역을 이제 갖다 줬다라는 미작설의 내용이 있어요. 요 관련된 사료 내용이 요 마오정비하고 한초영비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북한산비죠. 그래서 552년, 이렇게 552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는, 어디와 이제 관련된 거예요? 라는. 자, 이게, 저 552년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는데, 북한산비가 555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568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568년. 두 가지 서 있어. 그래서 북한산비 555년하고, 그 다음에 568년. 두 가지 설이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되게 이제 555년 설 주장했던 사람들은 삼국사기 진흥의 한강 유역을 이때 순수했던 것을 내용을 근거로 했고요. 근데 최근에 7차 개정 교과서는 568년 설을 이제 맞춰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두 개 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뭐냐면 단양 적성비죠. 자, 단양 적성비 몇 년이죠? 551년. 예. 그 다음에 마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창년비야. 창년비는 561년이죠. 그래서 이 창년비는 그 당시 그 빗벌가야가 있죠. 창년 지역에. 예. 듣보잡이지만 이제 빗벌가야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적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오정비, 항초정비, 뭐 단양적성비 쭉 있는데 일단 순서를 이제 보면요. 단양적성비가 먼저 오대죠. 네, 단양적성비. 자, 551년 북한산비인데 북한산비는 이제 그 기억을 555년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청년비 561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뭐가 나오냐 마오정비. 자, 마오정비하고 그 다음에 항초정비는 568년. 568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만약에 북한산비가 568년설이라면 요게 뒤에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555년설 따르기 때문에 단양적성비 때문에 이제 그 뒤더 이렇게 있고 그러면 북한산비, 청량비, 마오정비, 항초정비는 순수비죠. 신라왕이 어떤 돌아가면 진흥왕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정복지에 시찰하고 세운 비문이에요. 근데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죠. 예.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가에서 신라가 진흥왕 시기에 사용한 독자적 연호가 나타나 있다. 자, 가에서 이제 그 독자적 연호가 나타나 있다. 자, 가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마오정비죠. 마오정비. 자, 이 마오정비는 이제 함경북도 일대에 비료준을 설치하고 이제 세운 비문인데 요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진흥왕 영토확장과 선정은 칭송한 부분 그리고 변경 지역을 순수하고 그다음 백성들 훈시한 내용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때 그 연호가 뭐가 돼 있냐면 그때 이제 그 연호 내용에서 태창 연호가 있어. 태창. 태창. 그래서 이제 진흥왕 때 사용했던 태창, 크게 번창하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진흥왕 때 사용했던 연호는 태창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앞에 선대인 법황 때 연호는 건원이라는 연호를 좀 쓰고 있다가 이때는 이제 어릴 때죠. 진흥왕이 지소태후 밑에 이제 섭정 기간이었고 신정한 후에 개국이라는 연호를 썼다가 그다가 이제 그 후에 태창, 홍제 이런 연호를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요때 사용했던 연호는 태창이다.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여기는 항초정비죠. 마오정비와 같은 해에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오정비하고 이제 같은 연도인 568년에 세워졌고 자 여기 조선후기 비문이 일부 알려졌다. 그래갖고 요 내용이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조선후기 때 진흥왕 순수비 내용 중에 제일 먼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초에 김정희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김정희의 금속 가학록에 보면 항초정비와 북한산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금속 가학록은 이제 그 금속 제가 써야 되겠네. 예. 발음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자,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려진 것은 북한산비죠. 근데 북한산비 외에도 그 항초정비도 잘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맞다. 그 다음에 다는 북한산비는 아까 금속 가학록 여기 있네요. 예.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를 고증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진흥왕 순수비라고 뭐냐면 알지는 못했고 이게 진흥왕 순수비가 처음 알아내는 것은 19세기 김정희예요. 그래서 이제 김정희가 몇 번 이제 답사 끝에 이게 진흥왕 순수비라고 규명하고 판독한 것을 그 밑에다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산비는 지금 여기 남아있지 않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원래 북한산비 자리에는 지표소만 있어요. 예전에 이제 북한산비가 있었다. 예, 이런 것들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 한강 유역 진출과 관련된 곳으로 5개 비소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웠다. 예, 단양적성비죠. 자, 단양적성비는 이제 그 제일 먼저 이제 세워졌던 거고 순수비는 아니죠. 이거는 그 단양 지역은 그 당시 고구려하고 신라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 신라 장군들이 그러니까 신라 장군들 그 당양 지역을 점령할 때 크게 도움을 줬던 야이찬이라는 사람이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문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비문에는 유명한 사람 있죠. 이사부, 비차부, 김무력 다 있고 인물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전사법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사법이 이제 고구려 토지제도나 경영 방식 큰 시사점을 주고 있죠. 전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써 있지만 뭐 공동 경작설도 있고 개별 경작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당양 적성을 통해서 그 신라 영토 확장 정책의 개시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전초 기지 확보와 그다음 복송 및 해유책 그리고 당시의 간직명과 율령의 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9번 문제 있고요. 그다음 5번 문제 보세요. 자, 마에서 신라 영토의 확장을 도와준 현지인에 대한 포상 내용을 들어있다. 이거 틀리죠. 아까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마가 아니라 나죠. 예, 당양 적성비. 자, 여기는 창녕비예요. 창녕비. 마는 창녕비죠. 창녕비는 몇 년에? 561년. 자, 그래서 이제 빗벌가야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창년에 있었던 빗벌가야를 신라 영토로 편입한 후에 진흥왕이 이곳을 순수하며 민심을 살피고자 세운 기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비문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이제 인명이나 직관, 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틀린 건 5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 이건 순수한 진흥왕 순수비와 진흥왕 때 세워진 다양한 적성비 내용이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이 금속문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삼국사계 삼국유사는 오래된 기록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되게 오래된 기록이지만 삼국시대에 관련된 기록에서 볼 때는 2차 사조죠. 그리고 1차 사조 역할은 중국사 자체도 그 뭐냐면 약간 부족하고 좀 왜곡이 많고요. 근데 이걸 잘 알 수 있는 그걸 왜곡이나 부족한 걸 메꿀 수 있는 게 금속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도대에 새겨져 있는 여러 역사적 사실들이 그 당시 역사 연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대 시대 때 연구할 때는 이 금속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 금속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출 주제별 이제 정리 넘어가서 지금까지 고대 시대 금속문들이 나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